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매니저의 거짓 자수는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소속사를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입주민이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파손하고 관리실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단기가 고장나서 차가 망가졌다고 주장한 건데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파타야 저수지 살인 사건의 한국인 범인 3명. 태국 언론이요, 이 얼굴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이 이름까지. 이 중 2명은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이미 검거가 됐죠. 자, 그러든 말든 다 공개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이자들 누군지 모릅니다. 혹시 자기 나라에서 사고친 한국인들 괘씸해서 태국 언론이 다 공개한 걸까요? 아니요. 태국은 내 외국인 가리지 않습니다. 자, 인권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랑하고 사반봅니다 하신 인천의 최연자님. 자, 사진 보시죠. 오늘 아침 서울 신월동 국민은행 앞 버스 정류장 벤치입니다. 빗물에 젖어 앉지 못할까 봐 어떤 분이 박스를 저렇게 깔아놨네요. 아우 감동이에요 하신 이용옥님. 자,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택시기사한테 밑장 빼기 당했어요. 톨비 내야 한다는 핑계로 제 지갑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좋죠? 세상에. 거기서 돈을 확 빼간 거예요. 절대 지갑 넘겨주시면 안 돼요 하신 한민희님. 자, 보시죠. 도심 속 하천에서 백로를 만났다니 용인 수지의 성복천입니다. 저기 들어가가지고 비를 피하고 있네요 하신 최웅규님. 자, 경남 양산의 엄진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세이 실화봉.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뒤집힌 부검 결과입니다. 전 남자친구 김승진에게 1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뒤에 끝내 숨진 고 이효정 씨. 국과수의 1차 부검에서는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김승진은 자유의 몸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 정밀 부검에서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이효정 씨의 어머니께서 직접 저희한테 입장을 전해주셨는데요. 들어보시죠. 처음에 맞아서 그렇다, 그게 확실하더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또 안도감이 들었고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억울하면 그나마 조금 풀렸다. 이제 무사히 이제 구속이 돼야지 저희는 또 안 그렇습니까? 저희 딸은 저렇게 갇혀 있는데 가해자는 평화롭게 저렇게 살 수 있는 밖에 놔둔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혹시나 뭐 구속이 안 되면 저희는 다시 장례는 안 치를 거거든요. 그동안은 너무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저는 피해자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었어요. 피해자가 모든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찾아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구속 여부인데 이것도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딸이 잘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딸이 간 지가 벌써 36일째입니다, 지금. 그립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옆에서 엄마하고 나올 것 같아요. 자, 양 변호사님, 이걸 뭐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 정밀 부검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처음에 가해자도 그렇고 1차 수사에서도 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과수에서 정밀 부검을 해봤더니 뇌출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 때문에 그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요. 혐의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서 20일 날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하고 이례적으로 법원에서도 피해자 부모가 출석해서 얘기하는 걸 허락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어머님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장례를 아직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서 장례를 치를 계획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구속을 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이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출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예. 저도 구속이 될 걸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다음 이어갑니다. 또 택배 절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저쪽에서 한 남성이 어슬렁 가게 쪽을 보면서 걸어오더니 갑자기 스톱! 주변을 휙 둘러보고 카페 앞으로 슬그머니 쓱 하더니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자, 번쩍 택배를 집어드는데요. 다시 주변을 또 쓱 보고는 일단 더듬이를 세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진짜 요즘 제보 영상 보면요. 한국인이 택배는 건들지 않는다. 이거 이제 옛말인 것 같아요. 너무 잘 건드려, 지금. 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택배 절도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전날인 9일 밤 가게 앞으로 택배가 배송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막상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 택배가 없었습니다. 옆 가게 CCTV를 확인했더니 오전 6시쯤 한 남성이 택배를 훔쳐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직접 파출소에 방문해서 신고하려고 했지만 한 경찰이 직접 손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도난이 아니고 택배기사가 책임져야 할 분실물이라고 신고를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송받은 업체 측은 도난이 맞다면서 일단 제보자가 사건을 접수하면 사건 담당 경찰에게 택배기사를 연결하겠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보통 택배기사는 회사에서 책임져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불해주고 만다는 말을 했고 제보자는 경찰이 절도 사건을 그냥 끝내버리려고 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한 경찰관이 제보자에게 저 행위가 도난이 아닌 이 택배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그 분실물이다. 근데 글쎄요, 이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된다면 저 CCTV에 나오는 저 사람의 행동이 소위 도둑질 아닙니까? 예. 도둑질이니까 절도죠. 그러니까 절도가 아니면은 저걸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보자가 주변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절도 신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 파출소가 아니고 다른 지역 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를 하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이 신고를 못하게 한 그 경찰관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는 그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이제 경찰 대응이 상당히 좀 뭔가 미흡하다라고 했을 때는 경찰서의 뭐 청문감사관실이라든가 또는 뭐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을 해서 민원을 갖다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절도 신고를 갖다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제발 하지 말라고 좀. 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커다랗게 저렇게 흡연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보란 듯이 구름 과자를 피워대고 있는 저 남성. 야, 그 옆에 딱 보니까 지하철역 입구. 그러니까 여기는 엄연한 금연 구역. 그런데도 완전 당당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겁니다. 자, 박 교수님, 이 영상을 제가 시적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는 거죠? 네, 저는 청개구리를 생각했는데 정말 금연이라는 문구가 정말 크게 붙어 있어요. 흡연 금지. 그런데 딱 정말 그 문구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 문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하철역 보았잖아요. 예. 근데 그 옆에는 또 버스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정말 금연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거기 게다가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라고 써 있지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다들 흡연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몇 년째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보하신 분이 이게 너무 싫어서 안전신문고에 제보도 해봤지만 어떠한 조치나 계산도 없었다면서 이제는 좀 경찰이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영상 만나보시죠.
자, 커다란 컨테이너가 고속도로를 슝슝 화물차에 실려서 가는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옆으로 가봤자 이게 뭐야 이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자, 게다가 뒤쪽은 저렇게 기울어져서 덜렁덜렁 고작근 몇 개의 고박이 된 채로 차가 덜컹일 때마다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누구 인생을 또 망쳐놓으려고. 네, 지난 9일 오전 강원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동해고속도로에서 속초 방향으로 향하던 화물차에 컨테이너가 위험한 상태로 실린 걸 발견했습니다. 순찰대는 차량을 곧장 졸음 쉼터로 유도해서 살폈는데요. 40대 운전자가 적재함을 개방한 상태로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2개를 무리하게 싣고 운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적재할 고정장치가 느슨해져서 뒤편 컨테이너가 적재함 밖으로 떨어질 듯이 위험한 상태였는데 이곳에 버팀목이나 철제 공구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놓여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40대 화물차 운전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유, 진짜 저러지 마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무인점포 얌체족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입니다. 한 남성이 아이스크림을 2통을 골라 들고 계산대로 가죠. 자, 이제 바코드 찍고 찍더니요. 주머니를 이제 뒤적뒤적합니다. 동전을 꺼내는 것 같아요. 쏙쏙 집어넣어요 지금. 동전을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끊임없이 계속 투입. 아니 그냥 동전으로 계산해도 될 텐데. 계속 넣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자 드디어 결제 가나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 버튼을? 아니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도로 집어넣습니다. 지폐가 나왔어요. 지폐를 챙겨 들고는 뭐 하려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지폐 교환을 하러 온 거군요. 너무 얄미워 죽겠다 진짜. 그러게요. 이게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저 지금 이거 보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저런 거 보고 또 따라할까 봐. 저 사람이 지금 받고 간 게 13,000원에서 14,000원 가량을 동전을 집어넣고 결제를 할 때 하다가 취소시키니까 지폐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근데요. 저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무인 판매기 내에 지폐가 없지 않습니까? 결제가 아예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그냥 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포에서 저 남성은 자기는 은행 가는 대신 저기서 간단하게 저런 식으로 해서 지폐 바꿨을지 모르지만 기계를 멈추게 하는 일인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 제보자의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거 몰랐다가 아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기존에 이런 일 하셨던 분이라 할지도 절대 이렇게 하지 양 않았으면 변호사님 좋겠습니다. 이런 약간 얌체라고 표현할 게 아니네요 이거. 얌체 수준을 넘어서 업무 방해 정도의 수준인데 물론 그렇다고 가게가 영업을 못한다는 것까지는 알기 어렸을지 몰라요. 이제 아셨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지긋지긋한 미신입니다. 제목만으로 그냥 탁 느낌 오는데요.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미신을 너무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어머니는 해마다 새로운 부적을 가져다 주시는데요. 부적의 크기도 큰데 이거를 지갑, 차, 집에 1년 내내 붙여놓기를 권하신다고 합니다. 또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사연자 부부를 대신해서 소원등도 달아주시는데요. 보통 이름만 이렇게 살짝 적는데 이 어머니께서는 동호수가 적힌 상세한 주소 그리고 이름을 아주 크게 적어서 올리는 걸 고집하신다고 합니다. 또 사연자 부부가 새 차를 샀을 때도 시키신 게 있는데요. 꼭 노을이 지는 저녁에 바퀴 앞에 생달걀을 놓고 동시에 밟으라고 하시고 바퀴마다 막걸리도 뿌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따라한 시동생이 정작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폐차 수준까지 됐는데요. 저 같은 의식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이런 미신을 고집하신다고 합니다. 또 사연자가 시어머니를 설득해봐도 소용이 없고 남편은 진작에 포기를 해서 그냥 놔두라고 하면서 대판 싸운다고 하고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무교인 사연자 입장에서는 미신에 집착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날달걀에 이게 밟고 지나가라 그런 다음에 이제 막걸리로 다 똑같이 했는데 시동생은 정작 교통사고가 났어. 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무교여서 그런 게 아니라
부적이랑 달걀, 막걸리 뿌리고 이런 거 약발이 있으면 저라고 왜 마다하겠어요. 어머님 근데 효과 하나도 없어. 어머님 그 장군보살한테 호구 잡히신 거예요. 제발 좀. 동그라미. 아니, 야 역시 양 변호사님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또 이렇게 희생을 해주시네요. 자,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얘 타의 아가, 너 진짜 섭섭하다. 얘 너 대학 나왔다고 고졸 시엠이 무시하냐? 너하고 찌열이하고 무병장수 행복하게 살라고 부모 마음에서 해주는 거 믿져야 본전이지. 야, 시엠이 성의를 아주 그냥 너 진짜 섭섭하다. X입니다. 아이, 뭘 또 그렇게 또 소심하게 하세요. 자, 박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뭐 어머니께서 미신을 좋아하시고 거기에 의지하는 게 어머니 인생에서는 자유인데 이제는 결혼한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냥 재미로 들어주기에는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께서 아들 가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수준이다. 이거는 그 가정에 대해서 저는 침범하는 좀 과하다. 뭐 부적 정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과하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가정을 더 배려하시고 존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 교수님요. 지금 이제 어머니가 섭섭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는 그 연령대 정도는 아마 저걸 갖다가 그냥 받고 아무 얘기를 갖다가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는 저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빌어주시는 거는 뭐 그건 부모 입장이니까 자식 잘 되기를 비는 거야.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거 다 좋은데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좀 이렇게 삼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저분은 무교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분 같은 경우가 뭐 기독교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기 심각한 그 고부간에 있어서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이런 주제 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구나 하는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 변호사님은 왜 X를? 저도 당연히 시어머니가 잘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쓴다거나 누군가에 속아서 무슨 일을 나쁜 일을 겪고 있는 것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시어머니는 아마 그 이른바 의식을 생달걀 깨는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시동생이 사고는 나도 크게 안 다쳤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세상에. 절대 안 바뀌어요. 대형 참사가 네. 날 뻔한 걸 그게 그나마 목숨을 건져줬어. 그래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래서 그냥 불편하지만 불편한 걸 감추실 필요는 없고요. 불편한 티를 내세요. 그래서 서서히 좀 정리를 해가셔야지 이거 급하게 딱 끊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관찰은 하세요. 혹시라도 진짜 뭐 이른바 호구 잡혀 진짜 큰 돈 뜯기지 않도록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가족분들 중에서는요. 레이크 루이즈님은 연등 올릴 때 주소까지는 안 붙입니다. 어머님 좀 과하긴 하시네요라고 하셨고요. A+님은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집이 털렸다고 하소연해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고쳐야 될 것 좋은 방법.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미인담님은 너무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하게 부적을 엄청 돈 주고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요라고 하셨고요. 양 변호사님 말씀하고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수님은 어머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민님 보고 계시죠? 지난 1일 노동절 갑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 딱 받았더니 아이고 119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더란 거죠.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 바로 119를 불렀고 친정 어머님은 천만다행 병원에서 지금은 저렇게 완쾌가 많이 좋아지셔서 계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 어머님 쓰러지신 그 순간 따님이 예전 사건 반장에서 보여줬던 한 장면이 생각나셨다는 거죠. 하이 빅스비 딸내미 전화. 갤럭시 폰 AI 빅스비 말이죠. 자, 강정순 여사 지금은 캐치하셔가지고 매일 빅스비랑 저렇게 놀고 계신다고 해요. 빅스비 네가 날 살렸구나 라고 하셨대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매니저의 거짓 자수는 자신이 시킨 일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소속사를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짚어봅니다. 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자 속보가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요. 먼저 조금 전, 한 1시간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겠네요. 주거지와 그 소속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오늘 오후 6시 35분쯤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채널A 보도에 따르면요. 가수 김호중 씨는 유흥주 점 대리기사가 집까지 태워다 준 뒤에 한 50분 후에 다시 사고 차량인 SUV를 타고 몰고 나오다가 사고가 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네.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뭐 술집에 들른 건 맞다.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네. 먼저 1차로 어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대리 기사를 통해서 귀가했다가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소속사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 씨가 앞서 유흥주점에 갔던 것도 소속사 대표의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사람들, 또 주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김 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널A 보도인데요. 유흥주점 대리기사가 집까지 대리운전을 해서 갔다. 대리운전을 하고 갔다는 거는 술을 마셨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자, 그런데 김호중 씨가 또 다른 술집을 향하던 중에 자가운전을 하면서 또 다른 술집을 향하던 중에 아까 보신 그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소속사에서는 뭐 그걸 계속 뭐 그 음주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야, 이거 뭐 상황이 계속 좀 뭐 악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무엇보다 말이죠.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 한 유흥업소 방문했다는 사실 어제 저희도 속보로 뭐 전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음주 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입만 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경찰 수사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아예 안 마셨다고 했는데 술잔에 입은 됐는데 마시지는 않았다라는 식으로 김호중 씨는 진술을 했다라는 거고요. 소속사의 다른 관계자는 건배는 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또 일각에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비슷하다. 예전에 그 클립비의 김상혁 씨 네. 음주운전에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무슨 비슷한 일만 있으면 정치권에서조차도 저 얘기를 쓰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의혹도 있고요. 또 지금 그러면 술을 안 마셨는데 왜 그 이후에 17시간 가량을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 머물다가 나타났느냐? 이것도 이제 해명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김호중 씨 말처럼 술 안 마셨다고 치죠. 그런데 대체 왜 매니저를 통해서 매니저를 대신 출두시켜 가면서까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냐. 자, 이 의문에 대한 스모킹 건이 나왔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 방송 그 보도에 의하면 이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경찰 역시 이 해당 녹취 파일을 이미 확보를 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는데 이제 이 소속사에서는 알려진 그 녹취 파일 속의 음성은 김호중 씨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에게 지시한 녹취 파일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이거 음성 분석하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을 하신 그 술을 안 마셨는데 왜 그러면은 바로 서서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다 연락하거나 경찰 신고해가지고 조치를 받으면 끝날 것을 왜 거기에 황급히 그 자리를 갖다가 떴고 그다음에 모텔을 갔고 또 옷을 바꿔 입고
지금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었고 메모리 칩을 파손시켰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그 다음날 경찰이 문자 메시지하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출두하라 그랬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오후 4시 반에 나와서 그때 돼서야 이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꼬여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김호중은 잘못이 없다. 모두 소속사 대표인 나의 지시이고 나의 책임이다. 거의 다 혼자 뒤집어 쓰고 있어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속사 대표는 사실 이제 뭐 친척형으로 김호중 씨하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분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이 소속사 대표가 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옷 바꿔 입고 이런 것도 내가 매니저한테 시켜서 네가 좀 경찰서로 가서 대신 자수해라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는 이 소속사 대표가 시킨 건 아니고 또 다른 매니저가 그 자리에 갔는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 메모리 칩은 내가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술자리에 왔던 것도 김호중은 술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그냥 입만 대고 삼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소속사 입장이 뭐 나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 이 소속사 이름이 제가 조금 전에 알았는데 생각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 생각이 있으세요? 예? 자, 오 교수님. 그리고 김호중 씨가 음주가 아니라 무슨 공황장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 앞에 있는 그 피해 택시를 그 충격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떠났는데 그 이유를 김호중 씨가 바로 이제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고 직후에 이 김호중 씨가 사건 현장과 약 200m 정도 떨어진 데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아마 찍혔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려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딱 들고 나머지 한 손은 주머니에 딱 넣은 채 골목길을 서성이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저걸 보게 되면 막 심각한 공황에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소속사에서는 뭐 2020년부터 공황장애로 병원을 다녔다. 그래서 최근 사고로 인해서 더 증세가 도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거는 뭐 도직은 안 도직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문제고 저 상황에서 과연 공황장애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마약을 했는지 마약 간입 검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음성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갖다 의뢰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진짜 제가 뭐 표현이 너무 격했다면 죄송한데 이 소속사 말이죠. 세상을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명이랍시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백다희 아나운서 네. 지금 저는 뭐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김호중 씨 팬들 중에. 그 일부 어떤 팬들이 무한정 감싸기를 하고 있다. 네, 이 현재 김호중 씨의 팬카페에는 김 씨를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의 팬인 한 누리꾼은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저는 이해가 된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해당 글에는 다른 팬들도 잇따라 응원의 답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응원합니다라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팬 역시도 여러분 우리는 진위 확인이 안 된 부정적인 기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라면서 호기심 클릭과 링크 전달로 무분별한 확산을 막자면서 노클릭, 노반응, 노대응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팬들은 김호중 씨를 응원해주자면서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실제로 서울가요대상 본상과 인기상 등 3개 부문에서 김호중 씨가 투표수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김호중 기죽지 마 뭐 이러면서 또 어떤 기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자 해서 기부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네, 김호중 씨 팬들 중에서 이제 24년 4월 트로트 스타덤에서 1위를 한 기념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내자 이러면서 국내 구호단체에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기금 5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근데 이 구호단체에서 이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비록 기부자가 본인이 아니라 팬클럽 차원의 기부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기부금 수령은 곤혹스럽다라고 밝히고 해당 기부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김호중 씨를 향한 전방위 손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냥 양 변호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지금 이 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팬들이 그렇게 감싸더라도요. 지금 소속사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변명이라든가 아니면 김호중 씨 태도 같은 것들이 전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김호중 씨가 대중적으로 복귀할 길 자체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팬분들의 숫자가 많고 감싼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호중 씨가 공식적으로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앞으로 못하게 되면 그분들 팬분들도요, 모르겠습니다. 작은 팬클럽 내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전파나 어떤 공연장이나 만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명확하게 깔끔하게 밝혀주는 게 오히려 김호중 씨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팬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저렇게 소속사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아티스트만 건재하면 네. 예? 왜냐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속사는 손해를 봐도. 범죄 혐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뭐 사망사고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설령 저기 범인 도피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뭐 극단적으로 벌금형 정도를 받는다 치자, 뭐 집행유예 받는다 치자, 아티스트 멀쩡하면 우리는 그거 충분히 감안한 내가 벌금형 전과자 되고 만다 이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거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뭐 계속 전해드릴 속보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느낌상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네,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한 차량이 진입하더니 차단기를 치고 그대로 돌진하는데요. 결국 차단기는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운전자는 관리사무소를 찾아와서 직원에게 언성을 높입니다. 제가 그게 안 되려는데 이거 하면서 박수 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운전자는 차단기가 고장나서 차가 망가졌다며 차단기 파손 비용을 물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입대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소장이 날라왔다고 하는데요.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차단기 파손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이 차단기 파손 문제로 아파트 입대위 그리고 입주민 간의 소송전이 지금 무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도 뭐 누구 얘기가 맞다 이렇게 뭐 그렇게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 전해드린 내용 들으시면서 잘 판단을 해보시죠. 자, 지난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5월, 그러니까 1년이 된 일입니다. 일단 입주민, 그러니까 차에 있었던 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정상적으로 아파트 입구를 향해서 진입을 했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오다가 갑자기 멈췄다라는 거, 다시 내려왔다는 거 올라갔다가 그래서 부딪혀서 차량 유리가 파손이 됐다라고 입주민은 차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입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게 아니다. 이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단기가 차량이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반응할 수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저게 약간 후문 쪽이 경사져있기 때문에 그냥 속도를 그냥 뭐 자연스럽게 흐른 게 아니라 오히려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것이라고 또 이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네, 영상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아파트 후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는데 차단기를 스쳐서 이렇게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뒤따라 차량 한 대가 더 들어오는데요. 이 해당 차량은 차단기 앞에서 멈춰서고 차단기가 올라간 후에 통과를 합니다. 뒤따라서 서행하던 또 다른 차량도 차단기가 올라간 이후에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아무튼 차단기 훼손 사건이 있고 나서 저 해당 입주민, 저 차주는 그 관리실로 찾아갔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차단기가 뭐길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관리실 직원과 해당 입주민의 그 상황,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당연히 그럼 올라가시는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가? 아니, 예, 저는 매번 써봤습니다. 못 잡았다고요? 예. 뒤에 차가 들리는 차에서 못 잡았다고요? 뒤에 차가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서야지, 차단기 앞에서는. 와, 근데 나가시냐? 오른쪽이고 또 서야지, 열리고 확인을 하고 가야지. 확인을 합니다. 예, 다 그라운드까지는 거의 속도 다 줄여줬어요. 자, 박 교수님, 일단 차단기가 네. 아무튼 뭐 그냥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차단기가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차단기에 있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차를 멈춥니다. 그럼 이제 제 번호로 인식을 하고 차가 이제 차단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차단기 앞에선 당연히 멈춰야 되지 않느냐는 직원의 말은 저는 이제 옳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이제 입주민의 입장에서도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단기가 보통 때는 빨리 인식을 해서 굳이 멈추지 않아도 그냥 탁탁 올라갔는데 이날따라 차단기가 올라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갔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우려고 간 거는 아닌데 이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너무 좀 불쾌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좀 다소 감정적이 돼서 싸움이 됐고 또 이제 여자 입장에서 또 남자랑 1대1로 싸우는 게 좀 무서움도 있었고 갑질은 아니었다. 그냥 싸움이 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민분의 주장에 따르면요, 실제 그 차단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관리실, 뭐 관제센터인가요? 어디 가서 그 영상을 좀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관제센터의 책임자가 그 영상을 보더니 차단기가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왜 인식을 못하지? 하는 식으로 뭐 혼잣말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주장도 하더라고요. 오 교수님, 일단 이 아파트 입대위에서는 이 입주민에게 아니 당신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차단기가 조금 손상이 갔으니까 이거 배상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통보를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제 그 소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입주자 대책위원회 연락도 아예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소 직원 같은 경우 지난해 여름에 국민신문고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분의 그 신분이 공무원이니까 이 내용이 이제 입주민의 그분의 그 직장으로 이제 그 이관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해당 직장에 가서 관련 사안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직장이 감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중지하겠다라고 해서 몇 번 이제 연락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쪽 감사팀이 이 직원에게 이제 그 면담을 해보니까 차단기 오류다. 나는 책임 5대5.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직원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이것도 전혀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입대위 측하고 이쪽하고는 이제 팽팽히 맞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입주민들 돈으로 저 차단기를 뭔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례가 남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전부 다 그 투표를 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갖다가 했더니 그 결과가 입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이거는 소송해라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서 지금 현재 올해 1월에 이 차단기 수리 비용이 98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물어내라라고 하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입주민분은 제가 방송 직전에 계속 뭐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거진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셨는데 계속 뭐 우시면서 저쪽은 다수고 나는 혼자다. 너무 억울하고 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달라요. 지금 입주민께서는 일단은 이 입대위에서 찬성 반세를 하는 투표를 종용했다. 그러면서 또 입주자 카페에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듯이 조리돌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직원에게 알려줘서 이 직원이 신고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입대위에서는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해당 주민이 기한 내에 이제 투표를 해야 하니까 투표 장려하는 안내 방송이었을 뿐이고, 또 도리어 입주민이 본인 입장만을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려서 옹호 여론을 만들었다. 그리고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는 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입주민분은 그 직장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뭐가 됐든 징계를 받으셨고, 그 항의를 받았던 그 관리실 직원분도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오 교수님, 이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입주민분이 결국 반소를 제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참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차단기 수리비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92만 가량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입주민은 반대로 그게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잘못이었는데 내 차 유리가 파손됐으니까 내 차 유리비 한 43만 원 가량하고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해라라고 해서 총 300만 원을 거꾸로 서로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누가 어디가 문제인지 이걸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가끔 이런 어딘가에서 풀지 못한 감정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서 소송을 이런 경우에 소송이 나도 잘 안 풀려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그 판결에 대한 승복들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좀 풀어나가고 그리고 최소한 소송이 나오면 어느 쪽이든지 좀 받아들일 정도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 너무 오래 가요,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막 대법원까지 하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가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10살 허군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를 구청에 알렸고 구청 직원이 허군 집에 찾아갔지만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데요.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장롱 속 비밀입니다. 벌써 4년 전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이제 막 진짜 창궐하던 때 아닙니까? 원래 3월에 계약을 해야 했지만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너무 심하니까 미루다가 4월에야 그것도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드러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 중순 코로나19로 초등학교에서는 온라인 계약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10살 허모군이 온라인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구청에 연락을 했고 담당 직원이 허군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인기척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근처에 사는 허군의 큰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큰어머니는 시동생이자 허군의 아빠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때도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허군은 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허군과 할머니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던 거죠. 큰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허군이 살던 빌라 현관을 강제 개방했는데 집안에서는 심상치 않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 장롱 안에서 비닐에 쌓인 채 허군과 허군의 할머니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아이 아빠가 형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수 전화를 받아도 형수하고 잠깐 통화는 됐는데요. 이 이후부터 이제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잠적.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수상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바로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에 2019년 연말에 출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살기 시작을 한 게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할머니의 아들이자 이 아이의 아빠, 즉 다시 말해서 이 40대 허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그 파악을 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실종 신고 3일 만에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검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허 씨의 여자친구라는 사람도 모텔에 함께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기 어머니하고 아들 살해하고 난 뒤에 여자친구하고 있었는데 바로 조사해서 범행 일체를 갖다가 자백을 합니다. 세상에 엄마와 자식을 죽이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이제 교도소 가기 전에 이미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었고요. 복역을 하고 뭐 복역하고 나서 어디서 사냐면 그 어머니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얹혀서 살았던 거고 어머니가 주는 돈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제대로 뭐 활동도 하지 않고 다시 또 미래를 위해서 뭐 일자리를 찾는다거나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뭐 술만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어머니가 너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네 자식은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너 이런 사람인 거 알게 되면 어떨 것이냐, 이렇게 이제 꾸지람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그러면 따로 나가 살고 싶다, 내가 뭐 배달 일 할 테니까 500만 원만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을 보여줬어야지 그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박 교수님, 나이 40 먹어가지고 500만 원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이게 사람입니까? 네, 손 벌린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안 줬다고 어머니를 살해를 하다니요. 정말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게다가 어머니도 돈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 여기저기서 후원금 나오는 걸로 손자 키우시면서 아들까지 거두면서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도 안 나가고 막 외박하고 손자한테 바르게 이제 모범도 못 되니까 어머니께서 당연히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몸싸움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몸싸움을 했어도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어머니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반성을 하고 깜짝 놀라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저 어린 아들 이제 볼 살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얌전히 자고 있던 아이를 목을 졸라서 또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뭐 이 시신을 잘 처리한 것도 아니고 장롱에 넣어놓고 혹시 냄새 날까 봐 이불로 넣어놓고 살충제를 뿌리고 향을 피우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거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야, 진짜.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오 교수님께서 허 씨가 모텔에서 검거됐을 때 여자친구도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친구 이 집에서도 같이 생활을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신이 두구나 있는 그 집에서. 네, 그렇다면 이 여자친구도 허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여자친구가 허 씨의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 박 교수님, 과연 몰랐을까요? 저도 좀 그걸 어떻게 시신이 있는데 그것도 두고나 있고 좀 냄새도 엄청 날 텐데 모를 수가 있을까? 가족들이 어머니가 살았던 모든 이게 있으면 도대체 어머니 어디 가셨냐, 아들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우리 어머니 신발이야라고 줬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신발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 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이불을 넣어놓고 살충제를 뿌리고 뭐 향초도 피우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여자친구는 결국 몰랐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냄새가 좀 나니까 이 남자가 이제 도저히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한테 내가 예전에 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수하러 일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집으로 도망가자라고 얘기해서 도망을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재판부는 그래도 여자친구가 알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근데 말이죠. 이자의 혐의를 받더니 살인 외에도 살인 미수가 있던데 이거 뭐예요? 살인 미수?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를 죽이려 했었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여자친구는 내 집에서 살고 있다가 형수한테 전화가 오면서 이제 내가 이제 범죄가 발각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도 살해를 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에 돌아갔던 겁니다. 그 살인 미수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전속살해, 아들에 대한 살인죄, 그 두 사람의 시신을 유기한 죄에다가 이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 미수까지 해서
뭐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을 했지만 이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자칫 정말 그랬으면 3명이 몰살이 될 뻔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이 허 씨가 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죽게 된다면 못 보게 될까봐 같이 죽으려 했다. 예뻐 보이고 예쁜 짓을 해서 죽일 마음이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이유를 대게 되면 그 상대되는 여성 같은 경우는 공포에 가득 차서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였고 허 씨도 같이 쌍누를 갖다가 흘렸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두 사람만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감정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의 어떤 좀 그 어떤 측면을 보게 되면 아까 아들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갖다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죽으면서도 이 여성을 놔두는 것보다도 내가 살해하고 난 뒤에 나도 죽겠다 하는 걸 봐서는 대단히 이 허 씨라는 이 그 존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미국의 강아지 유치원입니다. 누군가 왔는지 강아지들이 문을 향해 지는데요. 보호벽이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 강아지가 벽에 기대 있던 어떤 물건을 서서히 끌어오는데요. 다른 강아지들이 어리둥절해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이빨로 물어서 물건을 펴는데 성공합니다. 네, 이건 바로 계단이었습니다. 녀석이 폴짝폴짝 밟고 뛰어오르더니 끝내 보호벽을 넘어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야, 기구를 씁니다. 도구를 써요. 다행히 밖에 보호자가 있었는데요. 녀석은 데리러 온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한 겁니다. 보통 강아지라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겠지만 이 성격 급한 강아지는 몇 초라도 빨리 주인을 만나러 가고 싶었나 봅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천재견이다, 사람의 탈을 쓴 거 아니냐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주로 가보시죠. 자, 부부가 아이들을 재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침대에 곤히 잠들었고 딸에게는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커다란 굉음이 나면서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머니의 절망스러운 울부짖음까지 들려오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당시 시드니에는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집 옆에 있던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아이들의 침실 지붕을 뚫고 말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무사백의 딸뿐만 아니라 혼자 잠자던 9개월 아들도 그냥 무사했습니다. 약간의 긁힌 상처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붕 잔해가 침대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아기가 자고 있던 것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습니다. 와우, 세상에. 부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잔해를 치웠던 단 40초의 시간,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검은색 개가 차량에서 목줄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산책을 시작하는데요. 풀밭에 놓여있는 공에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 구석구석 숲의 냄새를 꼼꼼히 맡으며 걸어갑니다. 뭘 찾는 걸까요? 글쎄, 이내 무언가를 발견한 거침없이 도로를 건너갑니다. 잠시 후 강아지가 달려간 쪽에서 한 소년이 경찰관의 손을 잡고 나옵니다. 소년은 자신을 찾아준 강아지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줬고요. 뒤따라온 드론에게도 인사를 해서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지금 소년이 나오네요. 네, 자폐증이 있는 소년이었고요. 탐지견 시카가 아이의 냄새를 기억해서 흔적을 찾아 숲을 뒤져 찾아낸 겁니다. 네, 시카의 파란 수색 덕분에 아이는 별일 없이 가족 부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르노 한국에서 만나다. 새로워진 르노 아르카나 이텍 하이브리드를 만나보세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